2024년 가을, 서울 변두리의 한 요양원 복도에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오후 2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드는 시간, 요양보호사 정미라는 복도 끝 204호실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노란색 수건과 세면도구가 들려 있었다. 8년차 요양보호사, 38살의 정미라에게 이 일은 이제 익숙한 일상이었다. 204호실의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보였다. 팔순을 넘긴 박순옥 할머니. 치매 진단을 받은 지 3년째였다.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도, 자식들의 얼굴도, 심지어 방금 먹은 식사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단 하나, 내 자리 숫자만은 매일같이 중얼거렸다. 5127점, 5127점. 정미라가 할머니 곁에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 세수하러 가실까요? 할머니는 정미라를 낯선 사람 보듯 바라보았다. 매일 보는 얼굴이었지만 할머니에게 정미라는 늘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다. 정미라는 이미 익숙한 일이었다. 천천히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 세면대 앞에서 할머니의 손을 씻기며 정미라는 문득 할머니의 손등을 유심히 보았다. 주름진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다. 한국 전쟁 때 생긴 상처라고 들었다. 할머니의 삶이 얼마나 험난했을지 짐작이 되었다. 세수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또다시 중얼거렸다. 5127점 잊으면 안 돼. 5127점. 정미라는 할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치매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숫자만은 절대 잊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정미라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도대체 그 숫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 그날 저녁, 정미라는 간호사실에서 박순옥 할머니의 차트를 펼쳐보았다. 보호자는 딸 1명, 한 달에 한 번 방문한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가족 사항란에는 간단히 적혀 있었다. 배우자 사망, 자녀 1명, 그뿐이었다. 할머니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할머니의 딸이 요양원을 방문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정미라는 복도에서 그녀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님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정미라입니다. 딸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정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늘 그렇지 뭐. 저를 알아보시나요? 아직은. 하지만 할머니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숫자가 있어서요. 5127이라고. 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그 숫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정미라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다. 딸의 반응이 너무 강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정미라는 할머니 방 순찰을 돌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204호실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할머니가 침대 옆 서랍장을 열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서랍장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할머니의 손가락은 자물쇠를 더듬고 있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미라가 다가가자 할머니가 그녀를 붙잡았다. 할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또렷했다. 5127점 열어야 해. 5127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정미라는 할머니를 진정시키며 다시 침대에 눕혔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5127이라는 숫자와 저 잠긴 서랍장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정미라는 요양원 원장실을 찾아갔다.
원장은 60대의 자상한 여성이었다. 정미라는 조심스럽게 박순옥 할머니에 대해 물었다. 원장님, 204호실 박순옥 할머니에 대해 좀 여쭤봐도 될까요? 원장은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분 참 안타까운 사연이 많으시지. 3년 전 치매 진단받고 여기 오셨는데 딸분이 자주 못 오시더라고. 바쁘시다는데 할머니 방에 잠긴 서랍장이 있던데요. 그건 왜 잠가놓은 건가요? 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 그거. 입소하실 때 딸분이 특별히 부탁하셨어. 절대 열지 말라고. 어머니가 소중히 여기시는 물건이 있는데 치매 때문에 잃어버릴까봐 자물쇠를 채웠다고 하시더라고.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의문은 더 깊어졌다. 만약 정말 소중한 물건이라면 왜 할머니가 볼 수 없게 잠가두는 걸까? 그리고 할머니는 왜 그토록 그 서랍장을 열고 싶어 하는 걸까? 며칠이 지나도 정미라는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매일 할머니를 돌보면서 할머니가 중얼거리는 5127이라는 숫자를 들으면서 그녀는 점점 더 궁금해졌다. 어느 날 저녁 정미라는 할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낡고 바래진 수첩이었다. 수첩을 펼치자 떨리는 손글씨가 가득했다. 대부분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한 페이지에 또렷하게 적힌 글자가 있었다. 순이야, 언니가 꼭 찾을게. 5127점. 정미라의 손이 떨렸다. 순이. 할머니에게 순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였다. 그리고 5127은 그 사람과 관련된 숫자였다. 정미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수첩의 글귀만 맴돌았다. 순이야, 언니가 꼭 찾을게. 박순옥 할머니에게 순이라는 동생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는 치매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생을 찾겠다는 그 한 가지 약속만은 잊지 않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미라는 할머니 방으로 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미라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순이가 누구예요?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희미하게나마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했다.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순이, 내 동생, 쌍둥이.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정미라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다. 전쟁. 그때 헤어졌어. 찾아야 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미라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할머니는 동생을 기다려왔던 것이다. 치매로 모든 것을 잊었어도 그 그리움만은 지울 수 없었던 것이다. 정미라는 그날부터 박순옥 할머니의 과거를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으로 이산가족 찾기 사이트를 뒤졌다. 한국전쟁 당시 실종자 명단을 검색했다. 하지만 박순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다. 수백 명의 박순이가 검색되었다. 그중 누가 할머니의 동생인지 알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정미라는 다시 할머니의 딸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요양원 복도에서 마주친 그녀에게 정미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어머니께 동생분이 계셨나요? 박순이라는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정미라를 매섭게 쳐다보았다. 그 얘기 왜 하세요? 어머니한테 무슨 말 들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할머니께서 계속 순이를 찾으시는 것 같아서.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만하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70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 와서 뒤적거려 봤자 뭐합니까?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잊으셨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 버렸다. 정미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답답함을 느꼈다. 할머니는 잊지 않았다. 오히려 할머니에게는 그 기억만이 전부였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것조차 외면하고 있었다. 며칠 후 정미라는 야간 근무를 서게 되었다. 밤 11시 요양원은 고요했다. 정미라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각 방을 확인했다. 204호실 앞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가 서랍장 앞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할머니, 또 이러시면 안 돼요. 정미라가 다가가자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할머니의 눈빛은 절박했다. 열어줘. 제발. 5127점. 정미라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결심했다. 할머니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정미라는 자물쇠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4자리 다이얼 자물쇠였다. 손이 떨렸지만 정미라는 천천히 숫자를 맞춰보았다. 5점, 1점, 2점, 7점. 찰칵, 자물쇠가 열렸다. 정미라는 숨을 죽이고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금속 상자가 하나 있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꺼냈다.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편지 묶음이 가득 들어 있었다. 정미라는 조심스럽게 편지 한 장을 꺼내 펼쳤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글이 적혀 있었다. 순이야, 언니야, 너는 잘 지내고 있니? 언니는 내가 보고 싶어서 매일 운다. 전쟁이 끝나면 꼭 만나자. 약속해. 편지의 날짜는 1951년 3월이었다. 정미라는 다른 편지들도 하나씩 펼쳐보았다. 모두 순이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1951년부터 시작해서 1960년, 1970년, 1980년, 가장 최근 편지는 2020년에 쓰인 것이었다. 70년 동안 할머니는 동생에게 편지를 써왔던 것이다. 정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편지 한 장 한 장에는 할머니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보낼 곳도 없는 편지를 만날 수도 없는 동생에게 할머니는 70년 동안 써왔던 것이다.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흐느꼈다. 순이야, 미안해. 언니가 못 찾았어. 정미라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정미라는 편지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전쟁 당시 피난민 기록을 다시 검색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더 꼼꼼히 찾아보았다. 박순옥과 박순희, 쌍둥이, 자매가 1951년 1월 서울에서 헤어졌다는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다. 며칠을 밤낮으로 검색한 끝에 정미라는 한 가지 단서를 발견했다. 1951년 1.45태 당시 작성된 피난민 명부에 박순희, 여, 13세라는 기록이 있었다. 부산 임시 수용소에 있었다는 기록이었다. 정미라의 가슴이 뛰었다. 정미라는 곧바로 부산 지역 이산가족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친절했지만 희망적인 대답을 주지는 못했다. 70년 전 기록이라면 생존에 계실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상담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정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혹시 박순희 할머니를 찾으시는 분이세요? 저희가 기록을 찾아봤는데요. 상담원의 목소리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정미라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부산 수용소 기록에 있던 박순희라는 분, 1952년에 한 가정으로 입양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양부모 성함은 김성우, 이영자, 부산 영도구에 거주하셨다고 나와 있네요. 정미라의 손이 떨렸다. 그럼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상담원이 잠시 머뭇거렸다. 양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요. 입양된 박순희 씨도 2018년에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미라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너무 늦었다. 할머니가 평생 찾던 동생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정미라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상담원이 다시 말을 이었다. 박순희 씨의 유품을 보관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양부모님의 친손녀분인데 연락처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미라는 곧바로 그 번호를 받아 적었다.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했다. 박순희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다. 하지만 혹시 그분의 삶 속에 언니를 그리워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정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미라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다. 박순옥 할머니 이야기, 70통의 편지 이야기, 그리고 5127이라는 숫자 이야기를.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저희 할머니가.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언니를 찾으셨어요. 언니, 이름이 순옥이라고. 쌍둥이 언니라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찾으셨어요. 정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두 자매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평생을 보냈던 것이다. 하지만 끝내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혹시 할머니께서 남기신 물건 중에 언니와 관련된 게 있을까요? 있어요. 할머니 방에 상자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일기장이랑 사진이 있어요. 언니 생각을 적으신 거 제가 보내드릴게요. 사흘 후 정미라에게 택배가 도착했다. 상자를 열자 낡은 일기장 여러 권과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정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1953년 5월 12일. 오늘은 언니 생일이다. 우리 쌍둥이니까 내 생일이기도 하다. 언니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언니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5월 12일. 우리의 생일. 5127점. 이 숫자만은 절대 잊지 않겠다. 정미라는 그제야 깨달았다. 5127은 자물쇠 번호가 아니었다. 두 자매의 생일이었다. 5월 12일. 할머니가 평생 잊지 않은 숫자는 동생과 함께한 유일한 기억. 그들의 생일이었던 것이다. 정미라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었다. 박순희 할머니는 평생 언니를 찾으려 애썼다. 이산가족 찾기 방송에도 여러 번 신청했고 북한에 가족이 있는 줄 알고 상봉 신청도 했었다. 하지만 끝내 언니를 찾지 못했다. 1987년 9월 3일. 오늘도 언니를 찾지 못했다. 이산가족 방송에서 내 사연이 나왔지만 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언니 살아있는 거 맞지? 제발 살아있어줘. 2010년 12월 25일. 내가 이제 늙었다. 양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양아버지도 돌아가셨다. 나는 이제 혼자다. 하지만 언니만은 꼭 만나고 싶다. 죽기 전에 한 번만. 정미라는 일기를 덮고 한참을 울었다. 두 자매는 같은 하늘 아래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그 70년의 세월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웠다. 정미라는 결심했다. 적어도 박순옥 할머니께는 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했다. 동생도 언니를 평생 찾았다는 것을, 동생도 언니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했다. 다음 날 정미라는 박순희 할머니의 일기와 사진을 들고 204호실로 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정미라가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순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미라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순이가 부산으로 피난 갔던 이야기, 따뜻한 양부모를 만나 잘 자랐다는 이야기, 평생 언니를 찾았다는 이야기. 할머니는 정미라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다. 순이가 잘 살았구나. 다행이다. 정미라는 박순희 할머니의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다. 흑백 사진 속에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박순옥 할머니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닮았어. 나랑 쌍둥이니까.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정미라는 할머니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정미라는 박순옥 할머니의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순이 할머니 이야기를 전했다. 처음에 딸은 차갑게 반응했지만 이야기를 듣는 동안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그럼 고모님이 계셨던 거네요. 엄마가 평생 찾으시던. 네. 그리고 고모님도 어머님을 평생 그리워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정미라는 조용히 기다렸다. 한참 후 딸이 다시 말했다. 제가 내일 요양원에 갈게요. 어머니 만나러. 정미라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박순옥 할머니와 이미 세상을 떠난 박순이 할머니를 이어주는 일. 그것이 정미라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다음 날 오후, 박순옥 할머니의 딸이 요양원을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손에는 큰 가방이 들려 있었다. 정미라는 복도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딸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밤새 울었던 것이 분명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떠세요? 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미라는 조용히 대답했다. 방에 계세요. 어제부터 계속 동생분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 오늘은 좀 더 또렷하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함께 204호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창가 의자에 앉아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박순이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딸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엄마,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딸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치매로 딸의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오늘만큼은 뭔가 느껴지는 듯했다. 딸은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정미라가 보내준 박순이 할머니의 일기 사본이었다. 딸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펼쳤다. 엄마가 평생 찾으시던 순이 고모, 고모도 엄마를 찾으셨대요. 평생을요.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딸은 일기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1960년 8월 15일. 오늘은 광복절이다. 나라가 해방된 지 15년이 지났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언니를 찾지 못했다. 언니, 어디 있니? 언니도 나를 찾고 있니?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딸은 계속 읽었다. 1975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난 지 25년이 되었다. 이제 나도 중년이 되었다. 양부모님은 나를 친딸처럼 키워주셨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언니가 있다. 언니, 보고 싶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딸도 울면서 일기를 읽었다. 방 안에는 70년 전 헤어진 두 자매의 그리움이 가득 차올랐다. 정미라는 조용히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참 후 딸은 일기를 덮고 할머니를 꼭 껴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마음을 몰라줬어요. 할머니는 딸의 등을 토닥였다. 비록 딸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해도 그 따뜻함만은 느껴지는 듯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딸이 돌아갈 준비를 할 때 그녀는 정미라를 복도로 불렀다. 정미라 씨, 정말 감사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정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시작한 거였어요. 딸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사실 제가 어머니를 자주 못 찾아뵌 건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늘 순이 고모 얘기만 하셨거든요. 저는 늘 소외감을 느꼈죠. 어머니한테 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정미라는 조용히 들었다. 딸은 계속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을 때 솔직히 조금 안도했어요. 이제 고모 얘기를 안 하시겠거니 했죠. 그런데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치매로 모든 걸 잊으셨는데도 고모만은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화도 났어요. 저는 평생 어머니 옆에 있었는데 왜 저는 기억 못하시고 고모만 기억하시는 거냐고. 정미라는 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시잖아요. 할머니께서 동생을 그리워하신 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걸요.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다. 며칠 후 딸은 다시 요양원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두꺼운 앨범을 들고 왔다. 정미라와 함께 할머니 방으로 들어간 그녀는 앨범을 펼쳤다. 엄마, 고모님 사진 더 가져왔어요. 고모 손녀분이 보내주셨어요. 앨범에는 박순이, 할머니의 일생이 담겨 있었다. 결혼식 사진,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할머니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넘겨보았다. 행복했구나. 순이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평생 걱정했던 동생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위로받는 듯했다. 딸은 앨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편지 한 통이 끼워져 있었다. 박순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쓴 편지였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순옥 언니에게. 언니 나야. 순이야. 언니를 만나지 못한 채 이렇게 가게 되어 미안해. 평생 언니를 찾았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어. 하지만 언니, 나는 행복했어.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어. 언니도 행복했기를 바라. 언니, 다음 생에는 꼭 만나자. 그땐 절대 헤어지지 말자. 사랑해, 언니. 너의 동생 순이가.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는 편지를 받아들고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순이야, 언니도 사랑해. 다음 생에 꼭 만나자. 정미라는 문 밖에서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자매는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다. 박순이 할머니의 편지가 전해진 후 박순옥 할머니에게는 변화가 생겼다. 치매 증상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표정이 달라졌다. 늘 불안해하고 무언가를 찾던 할머니의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었다. 정미라는 매일 할머니를 돌보며 그 변화를 지켜보았다. 할머니의 딸도 달라졌다.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요양원을 찾았다. 할머니와 함께 앨범을 보고 박순이 할머니의 일기를 읽어드렸다. 비록 할머니는 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딸은 개의치 않았다. 할머니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오후 딸은 정미라를 요양원 앞 카페로 불렀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정미라 씨, 제가 하나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신데요? 딸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박순옥 할머니가 70년 동안 쓴 편지, 70통이 복사되어 있었다. 이 편지들을 순이 고모 손녀분께 전해주고 싶어요. 고모님은 돌아가셨지만 고모 가족들은 계시잖아요. 엄마가 평생 고모를 그리워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며칠 후 정미라는 부산에 사는 박순이 할머니의 손녀와 통화했다. 손녀는 편지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울었다. 저희 할머니가 평생 순옥 고모님을 찾으셨는데 고모님도 할머니를 그렇게 그리워하셨다니. 정미라는 편지 사본을 택배로 보냈다. 일주일 후 손녀에게서 답장이 왔다.
편지와 함께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다. 상자 안에는 박순이 할머니의 유품이 담겨 있었다. 낡은 머리핀, 색바랜 손수건, 그리고 작은 은반지. 손녀가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미라 님께 순옥 고모님의 편지들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읽었습니다. 모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평생 간직하신 물건들을 보냅니다. 이 반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언니를 만나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던 거예요. 할머니가 13살 때 엄마가 끼워주신 반지라고 하셨습니다. 고모님께 전해주세요. 정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들여다보았다. 작은 은반지였다.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은은한 빛을 냈다. 정미라는 곧바로 204호실로 향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요즘 들어 기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다. 정미라가 다가가자 할머니가 눈을 떴다. 할머니, 순이가 보낸 선물이 있어요. 정미라는 반지를 꺼내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다. 할머니는 반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어루만졌다. 이건 엄마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미라는 천천히 설명했다. 이 반지가 박순이 할머니가 평생 간직하던 것이라고. 언니에게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순이가 이걸 간직했구나. 할머니는 반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정미라는 할머니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정미라는 할머니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딸은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고모 손녀분과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러시겠어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정미라는 곧바로 부산의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녀도 흔쾌히 승낙했다. 꼭 만나 뵙고 싶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신 가족이잖아요. 일주일 후, 박순이 할머니의 손녀가 서울로 올라왔다.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요양원 로비에서 박순옥 할머니의 딸과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가족이었다. 70년 전 헤어진 두 자매를 이어주는 고리였다. 고모님은 어떠세요? 박순이의 손녀가 물었다. 박순옥의 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요즘 많이 약해지셨어요. 치매도 심해지고 이제 거의 말씀도 안 하세요. 두 사람은 함께 204호실로 향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박순이가 보낸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박순이의 손녀가 할머니께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고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순이 할머니의 손녀예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손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손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박순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었다. 할머니께서 고모님을 평생 그리워하셨어요. 박순옥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진 속 박순이 할머니는 노년의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박순옥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순이야, 잘 늙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박순이의 손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께서 마지막까지 고모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언니를 만나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언니 사랑한다고요. 박순옥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도 사랑한다. 순이야. 방 안에는 70년의 그리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박순이의 손녀가 서울에 머무는 며칠 동안 두 가족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박순이 할머니의 삶, 박순옥 할머니의 삶.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평생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두 자매의 이야기를 정미라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은 요양원 근처 작은 식당에 모였다. 박순옥의 딸, 박순희의 손녀, 그리고 정미라. 세 여성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우리 할머니가 남기신 일기를 보면 박순희의 손녀가 말했다. 1960년대에 서울에 몇 번 오셨대요. 순옥 고모님을 찾으려고요. 명동이며 시청 앞이며 사람 많은 데를 다 돌아다니셨대요. 박순옥의 딸이 놀라며 말했다. 정말요? 우리 엄마도 부산을 몇 번 가셨어요. 저를 데리고요.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엄마가 부산역에서 한참을 서 계시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같은 시기에 같은 마음으로 두 자매는 서로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끝내 마주치지 못했다. 정미라가 조용히 말했다. 두 분 할머니께서 이렇게라도 만나셨잖아요. 비록 돌아가신 후지만 마음은 전해졌으니까요. 박순희의 손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순옥이를 못 만나도 괜찮아. 언니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야.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순옥의 딸도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엄마도 그러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순이도 이렇게 예쁜 딸을 낳았겠지. 순이도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그렇게요.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각자의 머릿속에는 두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서로의 행복을 빌었던 두 자매. 며칠 후 박순희의 손녀가 부산으로 돌아가기 전날 두 가족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박순옥 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사진을 찍기로 한 것이다. 비록 할머니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가족들은 이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요양원 정원에서 사진 촬영이 이루어졌다. 박순옥 할머니를 휠체어에 앉히고 양쪽의 딸과 박순희의 손녀가 섰다. 정미라가 카메라를 들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박순희가 보낸 은반지를 끼고 계셨다. 할머니, 이쪽 보세요. 정미라가 말하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다. 정미라는 셔터를 눌렀다. 사진 속에는 세 여성이 함께 있었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70년 전 헤어진 두 자매의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정미라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박순희의 손녀가 부산으로 떠나던 날, 그녀는 정미라에게 조용히 말했다. 정미라 씨 덕분에 저희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정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되어서 저도 기뻐요. 손녀는 정미라를 꼭 껴안았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영영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순옥 고모님이 평생 할머니를 그리워하셨다는 것도, 할머니가 평생 고모님을 찾으셨다는 것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정미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손녀가 떠난 후 정미라는 204호실로 향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정미라가 다가가 이불을 덮어드리자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순이, 만났어? 정미라는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네, 할머니. 순이를 만났어요. 순이가 할머니를 사랑한다고 전했어요.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다행이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다. 정미라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다. 정미라는 할머니 곁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정미라는 요양원 사무실에서 박순옥 할머니와 박순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정리했다. 두 자매가 주고받지 못한 편지들, 서로를 그리워하며 쓴 일기들, 그리고 마침내 전해진 마지막 메시지들. 정미라는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안 정미라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7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두 자매. 그들의 이야기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웠다. 정미라는 문득 깨달았다.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죽음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박순옥 할머니와 박순희 할머니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이었다. 며칠 후 정미라는 박순옥 할머니의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밝았다. 정미라 씨,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무슨 결심이신데요? 엄마 편지들을 책으로 만들려고요. 전문 편집자한테 부탁했어요. 엄마와 고모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정미라는 가슴이 뭉클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요. 딸이 잠시 머뭇거렸다. 제가 엄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가 치매 걸리셨을 때 전 속으로 안도했거든요. 이제 고모 이야기 안 들어도 되겠다고. 정미라는 조용히 들었다. 딸은 계속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엄마가 고모를 그리워하신 건 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었는데 전 그걸 몰랐어요. 이제라도 아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정미라는 그녀가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한참 후 딸이 다시 말했다. 정미라 씨, 제가 이제 매일 엄마 찾아뵐 거예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해보려고요. 정미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할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 후로 박순옥의 딸은 정말 매일 요양원을 찾았다. 아침마다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함께 산책을 하고 식사를 도왔다. 비록 할머니는 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딸은 개의치 않았다. 할머니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행복이었다. 어느 날 오후, 딸은 할머니께 책을 읽어드리고 있었다. 박순희 할머니의 일기였다. 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1982년 5월 12일. 오늘은 우리 생일이다. 언니와 나, 쌍둥이의 생일. 어느덧 쉰이 되었다. 양부모님이 생일상을 차려주셨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허전하다. 언니는 어디서 생일을 보내고 있을까? 언니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할머니는 눈을 감고 듣고 계셨다. 딸이 계속 읽었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다.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다. 언니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언니, 생일 축하해. 그리고 사랑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딸은 책을 덮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고모님이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평생을요.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사랑했어. 정말. 딸은 할머니를 꼭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한편 정미라는 박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른 요양보호사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원래 회의 시간에 두 자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선배 요양보호사가 정미라에게 다가왔다. 미라 씨,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싶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 사연을 갖고 계시겠죠.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그래서 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선배는 정미라의 어깨를 토닥였다. 미라 씨가 박순옥 할머니 사연을 찾아준 것처럼 우리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마음을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어요. 정미라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정미라는 204호실로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박순이가 보낸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정미라가 다가가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정미라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줘도 될까요? 할머니와 순이 고모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요. 할머니는 정미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정미라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날 저녁 정미라는 자신의 방에서 박순옥 할머니와 박순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글로 정리했다. 70년의 기다림, 140통의 편지, 그리고 마침내 전해진 사랑. 정미라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눈물을 흘렸다. 글을 다 쓰고 난 후 정미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정미라는 문득 생각했다. 저 별들 중 어디쯤에 박순이 할머니가 계실까? 그리고 할머니는 언니를 내려다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정미라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순이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순옥 할머니는 잘 계세요. 그리고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세요.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것 같았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2달이 지났다. 박순옥 할머니의 딸이 편집한 책이 출판되었다. 제목은 5127-70년의 그리움이었다. 책에는 두 자매가 주고받지 못한 편지들과 일기가 실려 있었다. 출판사는 작은 곳이었지만 책은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정미라는 서점에서 그 책을 처음 보았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었다. 책을 펼치자 첫 페이지에 박순옥 할머니와 박순이 할머니의 어린 시절 사진이 실려 있었다. 쌍둥이 자매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 1938년에 찍힌 사진이었다. 정미라는 그 책을 한 권 사서 요양원으로 가져왔다. 204호실로 들어가니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다. 요즘 할머니는 거의 일어나지 못하셨다.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태였다. 할머니, 책이 나왔어요. 할머니와 순이 고모님 이야기를 담은 책이요. 정미라가 책을 보여드리자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다. 정미라는 책을 펼쳐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드렸다. 할머니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어루만졌다. 순이,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정미라는 할머니 곁에 앉아 책을 천천히 읽어드렸다. 할머니가 순이에게 쓴 첫 번째 편지부터. 순이야, 언니야, 너는 잘 지내고 있니? 언니는 내가 보고 싶어서 매일 운다. 전쟁이 끝나면 꼭 만나자. 약속해. 정미라가 읽는 동안 할머니는 눈을 감고 듣고 계셨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미라도 목이 메었지만 계속 읽어내려갔다. 책을 다 읽는데 며칠이 걸렸다. 정미라는 매일 할머니를 찾아가 한 장씩 읽어드렸다. 할머니는 매번 조용히 듣고 계셨다. 가끔 작은 목소리로 순이야 라고 중얼거리실 뿐이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던 날 정미라는 박순이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쓴 편지를 읽었다. 순옥 언니에게. 언니 나야. 순이야. 언니를 만나지 못한 채 이렇게 가게 되어 미안해. 하지만 언니, 나는 행복했어.
언니도 행복했기를 바라. 언니, 다음 생에는 꼭 만나자. 사랑해, 언니. 정미라가 책을 덮자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행복했어. 순이야, 다음 생에 꼭 만나자. 정미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후로 5127-70년의 그리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독자들은 책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인터넷 서점 리뷰란에는 감동의 댓글이 가득했다. 전쟁이 얼마나 많은 가족을 갈라놓았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두 할머니의 사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었어요. 우리 할머니도 이산가족이셨는데 이 책을 읽으며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박순옥 할머니의 딸은 이런 반응들을 정미라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정미라 씨,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 헤아렸을 뿐이에요. 한편 부산에 있는 박순이의 손녀도 책을 받았다. 그녀는 책을 읽고 정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미라 씨, 저희 가족이 모두 이 책을 읽었어요. 할머니가 평생 간직하셨던 마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다니. 할머니께서 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정미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두 할머니 모두 기뻐하실 거예요. 하늘에서 함께 계시면서요.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정미라에게 연락이 왔다. 5127-70년의 그리움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정미라는 박순옥의 딸과 박순이의 손녀에게 의견을 물었다. 두 사람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쟁의 아픔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 좋겠어요. 박순옥의 딸이 말했다. 박순이의 손녀도 동의했다. 맞아요. 우리 할머니들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요양원을 찾아왔다. 정미라와의 인터뷰, 박순옥 할머니의 모습, 204호실의 금고와 편지들,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다. 박순옥의 딸과 박순이의 손녀도 인터뷰에 응했다. 촬영이 끝난 후 제작팀의 PD가 정미라에게 말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이 다큐멘터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 같아요. 정미라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걱정도 있었다. 박순옥 할머니의 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했다. 정미라는 매일 할머니를 찾아가 손을 잡아드렸다. 할머니는 거의 말을 하지 못하셨지만 정미라의 손을 꼭 잡고 계셨다. 손에는 여전히 박순이가 보낸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할머니,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할머니와 순이, 고모님의 사랑이 정말 아름답다고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순이를 찾아줘서. 정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고마워요. 할머니께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요. 다큐멘터리 5127 잊혀지지 않은 그리움이 방송되었다. 방송 당일 정미라는 요양원 직원들과 함께 시청했다. 화면에는 박순옥 할머니와 박순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차례로 펼쳐졌다. 1.45태 때 헤어진 두 자매, 70년 동안 주고받지 못한 편지들, 그리고 마침내 전해진 사랑.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방송 후 방송국에는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시청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전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관련 글이 쏟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전쟁의 비극을 잊을 수 있을까요?
두 할머니의 사랑에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미라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박순옥 할머니와 박순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며칠 후, 한 이산가족 찾기 단체에서 정미라에게 연락이 왔다. 다큐멘터리를 보고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가족 찾기에 나섰다는 소식이었다. 70년, 80년 전 헤어진 가족을 찾는 신청이 급증했다고 했다. 정미라 씨 덕분에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가족을 찾으려는 시도라도 해보자고 결심하신 거죠. 정미라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박순옥 할머니와 박순희의 할머니는 끝내 살아서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다른 이산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한편 박순옥 할머니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다. 딸은 매일 요양원을 찾아 할머니 곁을 지켰다. 박순희의 손녀도 부산에서 몇 번 올라와 할머니를 뵈었다. 두 가족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정미라는 급한 전화를 받았다. 박순옥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이었다. 정미라는 서둘러 요양원으로 달려갔다. 204호실에는 이미 딸과 의료진이 모여 있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거친 숨을 쉬고 있었다. 정미라가 다가가자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다. 할머니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맑았다.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할머니. 정미라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정미라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순이를 찾아줘서. 정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더 고마워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는 딸을 바라보았다. 딸은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사랑한다. 미안하다. 엄마가. 딸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아니에요. 엄마, 미안한 건 접니다.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 할머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의료진이 다가와 맥박을 확인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박순옥 할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손에는 박순희가 보낸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딸은 할머니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정미라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방 안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평온함도 느껴졌다. 할머니는 마침내 순이를 만나러 가신 것이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다큐멘터리를 본 시청자들, 책을 읽은 독자들, 요양원 직원들, 모두 박순옥 할머니의 삶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다. 박순희의 손녀도 부산에서 올라왔다. 그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모님, 이제 할머니 만나셨죠?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이제 두 분 함께 행복하세요. 영정사진 속 박순옥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순이를 만나 기뻐하는 것처럼. 장례식이 끝난 후 두 가족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슬픔 속에서도 그들은 박순옥 할머니와 박순희 할머니가 남긴 유산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분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이어가야 할 것 같아요. 박순옥의 딸이 말했다. 박순희의 손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가족은 이제 하나예요. 두 할머니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정미라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70년의 기다림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두 가족이 하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며칠 후 정미라는 204호실을 정리했다. 할머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정미라는 할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처음 5127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의 궁금증, 금고를 열었을 때의 감동, 그리고 박순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찾아냈을 때의 기쁨. 정미라는 금고 속 편지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펼쳐보았다. 70통의 편지, 70년의 그리움. 정미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박순옥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다. 정미라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고 있었다. 하지만 204호실을 지날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그 방에는 이제 다른 어르신이 계셨다. 어느 날 오후, 정미라는 요양원 원장에게 불려갔다. 원장실에는 박순옥의 딸이 와 있었다. 딸은 정미라를 보자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미라 씨, 오랜만이에요. 정미라도 미소로 화답했다. 딸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엄마가 남기신 유언장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정미라 씨 앞으로 된 게 있더라고요. 정미라는 놀라서 딸을 바라보았다. 저요? 할머니께서 저에게요?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건넸다. 정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치자 할머니의 손글씨가 나타났다. 치매가 오기 전에 쓴 편지였다. 정미라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아마 세상을 떠났겠지요. 제가 치매에 걸려 모든 것을 잊었을 때 유일하게 기억한 것은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순이를 찾아주셨지요. 당신 덕분에 저는 평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살아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순이가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미라 씨. 당신은 저에게 천사였습니다. 이 작은 선물을 받아주세요. 박순옥 올림. 정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다. 펜던트에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5127점. 정미라는 목걸이를 꺼내 들여다보았다. 5월 12일. 두 자매의 생일. 정미라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딸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치매 걸리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예요. 만약 자신이 순이 고모를 찾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이걸 주라고요.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정말 감사한 분이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원장이 조용히 차를 내왔다. 세 여성은 함께 차를 마시며 박순옥 할머니를 추억했다. 며칠 후 5127-70년의 그리움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출판사는 재판을 찍었다. 책의 수익금 일부는 이상가족 찾기 단체에 기부되었다. 박순옥의 딸과 박순이의 손녀가 함께 결정한 일이었다. 두 분 할머니의 이야기가 다른 이상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박순옥의 딸이 말했다. 이상가족 찾기 단체 관계자는 깊이 감사를 표했다. 이 기부금으로 많은 가족들이 재회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한편 정미라는 요양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 프로젝트였다. 요양원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프로젝트였다. 박순옥 할머니처럼 모든 어르신들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다. 정미라는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다. 전쟁을 겪은 이야기, 가난을 이겨낸 이야기, 자식을 키운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가 소중했다.
정미라는 그 이야기들을 정성껏 기록했다. 동료 요양보호사들도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요양원은 점점 따뜻한 곳이 되어갔다. 어르신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기뻐하셨다. 몇 달 후, 박순이의 손녀가 다시 서울을 찾았다. 이번에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들은 박순옥의 딸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두 가족은 이제 명절마다 함께 보내기로 약속했다. 식사 자리에서 박순이의 손녀가 말했다. 저희 할머니와 순옥 고모님이 만나지 못한 것은 슬픈 일이지만 덕분에 우리 가족이 만났잖아요. 그게 두 분 할머니께서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박순옥의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엄마와 고모님이 우리를 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잘 이어가야 해요. 정미라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정미라는 목에 걸린 5127 펜던트를 만지작거렸다. 할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찼다. 그날 밤, 정미라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박순옥 할머니와 박순이 할머니의 가족들이 함께 모였다. 70년 전 전쟁으로 갈라진 가족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두 할머니는 살아서 만나지 못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나는 오늘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도, 거리가 멀어져도, 심지어 죽음이 와도 사랑은 계속된다는 것을. 박순옥 할머니, 박순이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정미라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정미라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다. 저 별들 중 어디쯤에서 두 자매가 함께 웃고 있을까? 정미라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할머니들, 이제 함께 계시죠. 70년을 기다리셨으니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세요.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리고 정미라는 알았다. 박순옥 할머니와 박순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 쉴 것이다. 책을 읽는 사람들, 다큐멘터리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은 죽지 않는다. 사랑은 계속된다. 7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박순옥 할머니와 박순이 할머니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이었다. 정미라는 5127 펜던트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더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그들의 삶, 그들의 사랑, 그들의 그리움을. 모두 소중한 이야기들이니까. 요양원으로 가는 길, 정미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정미라는 알았다.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누군가의 그리움을 함께 나눌 것이다. 그것이 정미라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